트렌드 코리아 2020 2장 2020년 소비 트렌드 전망. 첫째, 멀티 페르소나. 밀레니얼 세대가 모드 전환에 능하고 상황에 따라 삶의 방식이 세분화되면서 진짜 나의 모습이 다면화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해답으로 현대인들이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에서의 정체성과 퇴근 후의 정체성이 다르고 평소의 정체성과 덕질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며 일상에서의 정체성과 SNS를 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다. SNS도 그것이 카카오톡이냐 트위터냐 유튜브냐 인스타그램이냐에 따라 모두 다른 정체성으로 메시지를 올린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의 분리를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건 큰 변화다. 과거에는 지킬과 하이드처럼 정체성이 분리되는 것을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불렀다.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취급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정체성의 분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 됐다. 마치 중국의 변건 배우가 가면을 순간순간 바꿔 쓰듯이 말이다. 이 가면을 학술적으로는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르소나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다. 페르소나는 사실 어려운 개념이지만 최근 들어 그 말이 낯설지 않게 됐다.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신작 앨범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숙명적 질문을 던지며 정체성, 즉 페르소나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SNS 세상을 살펴보면 본 계정을 그대로 둔 채로 운동, 음식, 반려동물, 공부 등의 관심사 등을 보여주는 부계정들이 늘고 있다. 공부 필기 인증, 아이돌 덕질 등 전문 계정부터 낙서 모음, 상처 사진 모음, 도심 동상 사진 모음 등의 소위 취향 계정까지 다양한 부계정이 등장했다. 과거에는 하나의 SNS 계정에 본인의 다양한 일상과 취미를 백화점 상품 진열하듯이 전시했다면 이제는 SNS별로 다양한 계정을 만들어 취미 등의 관심사를 따로 분류해 다양한 부계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계정들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해시태그를 통해 연결되고 소통하며 향유하는 수단이 된다. 초저가의 노브랜드 버거와 프리미엄 가격대의 자니로켓 버거를 동시에 취급하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을 것이다. 사실 이런 소비의 양극화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중요한 점은 왜 그런가이다. 예전에는 부유한 소비자는 비싼 프리미엄 상품을, 가난한 소비자는 초저가 상품을 구매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 사람의 소비자가 저가와 프리미엄 버거를 모두 소비한다. 간단하게 한 끼를 때워야 할 때는 가성비 버거를, 근사한 데이트를 할 때는 프리미엄 버거를 구매하는 시기다. 이제 소비의 양극화보다는 양면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 보인다. 이를 두 얼굴을 가진 로마 신화의 신 야누스에 빗대 야누스 소비라고도 한다. 셋째, 페어 플레이어. 이번에 우리 회사 임원들 연봉은 몇 퍼센트나 올랐나요? 우리는 얼만데? 어느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최근 젊은 직원에게 이 같은 질문을 직접 받았다고 한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연봉 계약을 갱신할 때 동기나 직속 상사의 연봉 인상률보다도 상무님 연봉 인상률을 궁금해한다고 한다. 오랜 기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는 인사 담당자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고백했다. 이 당돌한 질문에는 요즘 젊은 세대 직장인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상무님 연봉 인상률이 궁금한 기저에는 우리 회사 평가 시스템은 공정한가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나와 임원의 연봉 인상률을 비교하면서
저 임원은 과연 연봉만큼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회사는 내가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아침 등교 시간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내부로 진입하는 셔틀버스의 줄은 언제나 길다. 버스기사가 승차 시간을 줄이고자 학생들에게 일부는 뒷문으로 타도 괜찮다고 외치지만 어느 누구도 열린 뒷문으로 오르지 않는다. 똑같이 줄을 섰는데 누군가 뒷문으로 승차해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은 극혐이기 때문이다. 줄 중간에 아는 친구를 만나 뒷사람의 양해를 구하고 그 친구와 함께 중간에 서는 일도 학생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새치기에 극도로 민감하다. 이런 현상은 단지 위 인터뷰의 젊은 직원이나 줄 서는 대학생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 논란, 모 여고의 시험지 유출 논란, 교수 자녀의 논문 특혜 논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요즘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경우는 모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여길 때다. 공정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는 평등 개념은 다소 구조적이고 결과적인 측면과 관련된 반면 공정성은 경쟁 상태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더 관련 있다. 마트 계산대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를 한 누군가가 먼저 계산하는 특혜를 받으면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기분이 드는 것과 같다. 상무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직속 상사보다 편해요. 상무님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일부러 잘 보이려고 굽실굽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젊은 직장인이라면 내심 공감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요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임원 무서운 줄을 모른다. 상사 앞이라고 해서 겁먹지 않고 무리하게 깍듯하지도 않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를 대하듯 당당하고 편하다. 서구 국가나 외국계 기업에서나 볼 법한 모습으로 소위 쿨내가 진동한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상한 변화도 아니다. 상무님이나 나나 뭐가 그렇게 다른가? 상무님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그저 상무님은 나보다 회사에서 책임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뿐이다. 따라서 마치 하인이라도 된 듯 필요 이상으로 비굴하게 굴거나 굽실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섰다.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를 강조하던 한국의 조직 문화가 위계 대신 동등한 관계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거다. LG그룹, SK그룹은 그동안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으로 이어진 위계적 직급구조 자체를 없애는 등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편에 나섰다. 기업 내 불고 있는 호칭 파괴 바람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호칭만으로 그 사람의 나이나 근속 연수를 알 수 없도록 매니저, 프로, 플래너 등 새로운 호칭 체계를 접목한 거다. 2000년 립문화를 대기업 최초로 시행한 CJ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제일기획, 삼성전자, LG전자, 최근에는 현대기아차까지 대기업들이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스타트업에서는 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서로 반말로 소통한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를 잘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가 신입일 땐 선배에게 90도로 허리 굽혀서 폴더폰 인사를 했는데. 요즘 기업의 선배들이 흔히 하는 볼멘 소리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배를 대놓고 모른 척하는 후배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 엘리베이터는 아직 회사가 아니며 사무실 책상 앞에서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는 순간 비로소 직장 라이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사실만이 공정성의 기준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도 계약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나만의 권리다. 상사가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해도 거절하고 혼자만의 점심시간을 즐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직장인들의 행태가 기성세대의 눈에 다소 이기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야근에 주말 특근까지 하며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굳이 과거와 다른 점을 비교하자면 본인이 한 달간 수행한 야근 시간을 자투리까지 모아 그 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특별 휴가를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회사를 위해 마냥 희생만 하기보다는 자신이 투입한 노력만큼 그 대가도 확실히 요청한다. 대학생들의 팀플 기피 현상은 매년 더 심해지고 있다. 팀플 없는 수업 좀 추천해주세요. 요즘 대학생들의 강의 평가 추천 사이트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다. 학생들이 팀 과제를 싫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팀 내에 항상 존재하는 무임승차자 때문이다. 팀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과제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학점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투입한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요즘엔 선생님에게 랜덤으로 팀을 짜달라고 요청한다. 우연에 맡기는 것이 차라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째, 스트리밍 라이프.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소유의 시대가 가고 접속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건이나 자본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요청해서 사용한다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고 접속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원서 제목도 접속의 시대다. 이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접속과 경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전통적인 소유 라이프에서는 교환 가치가 중요했다.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구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스트리밍 라이프는 경험 가치가 중요하다. 스트리밍 라이프에서는 한 번 써보는 것, 체험하고 느껴봄으로써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해 나가는 여정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미국 스타트업 후치는 매달 9.99달러를 내면 수백 개의 맨해튼 술집에서 매일 칵테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비슷한 서비스로 국내에는 데일리샷이 있다. 한 달에 9,900원의 비용으로 제휴 술집에서 매일 술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출시된 지 1년 만에 누적 회원수 5,000명을 돌파했다. 집으로 배달되는 술 추천 스트리밍 업체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6월 설립된 퍼플독은 소믈리에 등 와인 전문가들이 고객 취향에 맞춰 선별한 와인을 매달 한 차례 배송한다. 와인 라벨과 원산지, 음용 방법, 관련 스토리 등을 담은 콘텐츠도 함께 보내준다. 경험을 손쉽게 수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빌리는 거다. 예쁘고 힙한 디자인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 집 소파는 너무 새 것 같아서 바꿀 수 없거나 큰 결심으로 새 차를 구매했는데 바로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좌절한 경험을 떠올려 보자. 소유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보다 더 나은 제품은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리밍 소비자들은 경험을 빌린다. 평소 써보고 싶었던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고 단기간 렌탈하며 렌탈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제품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이다. 다섯째, 초개인화 기술. 아마존은 0.1명 규모로 세그멘트를 한다.
안드레아스 와이겐드가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에서 초개인화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별 소비자의 니즈를 그때그때 반영해야 하는 초개인화 기술의 지향점을 잘 나타낸 표현이기도 하다. 초개인화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은 더 이상 하나의 대상이 아니다. 한 사람의 소비자를 넘어 기업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나를 찾아낼 것이다. 고객을 더욱 풍부한 영역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정보 탐색으로 인한 시간과 자원을 아껴주고 다양한 고객 경험을 가능케 한다. 고객과 브랜드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개개인에 맞는 추천 기능,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는 자동화와 취향 및 주문 예측으로 사용자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여섯째, 팬슈머. 넷플릭스의 드라마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직접 스토리라인과 결말까지 바꿔버리는 혁신적인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팬덤을 구축했다. 공식적인 엔딩만 5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비공식적 엔딩은 10가지가 넘는 탓에 팬슈머들의 참여 의지를 불태우기에 안성맞춤이다. 시청자 구독자들은 지지와 환호를 보내는 팬심을 넘어 캐스팅에 관여하는 등 작품의 프로듀싱에 관여하고 있다. 공연계 역시 팬슈머 잡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즉흥 코믹 추리극 머더 미스터리는 관객이 던져주는 살인사건의 배경과 도구, 범인과 희생자 등에 대한 아이디어로 즉석에서 극이 만들어지는 신선한 포맷이다. 미용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 연극 쉬어 매드니스는 관객들이 직접 목격자가 되어 용의자 신문에 참여한다. 극이 진행되는 도중 질문을 하고 신문이 끝나면 관객의 투표로 범인이 결정된다. 관객을 참여시킴으로써 라포르를 형성하고 개입도를 높여 충성도를 고취시키는 전략은 팬슈머들의 참여와 응원 기질을 잘 활용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팬슈머들은 세상에 없는 제품을 제안하고 기획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단종됐던 제품을 부활시키기도 한다. 2003년 단종된 코카클로의 음료 서지 무브먼트는 적극적인 팬슈머들이 3,837달러를 모아 코카콜라 본사 앞에 광고판을 구매해 부활 캠페인을 벌인 끝에 재출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종과자 부활 운동으로 치토스 화이트, 선칩, 치킨팝 등이 최근 재출시됐다. 이처럼 오래전 단종된 제품을 부활시키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팬슈머는 이제 소비자를 넘어 기업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팬슈머는 기업의 서포터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팬슈머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기업은 중국의 샤오미다. 샤오미는 열혈 팬덤 미펀을 이용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펀은 샤오미가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과 콘텐츠를 평가하지만 샤오미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받지 않는다. 샤오미의 제품에 열광하는 미펀은 스스로 제품을 구입해 후기를 작성하는 마케터 역할을 자처한다. 지난 2015년에 열렸던 미펀제에서 12시간 동안 스마트폰 212만 대가 판매된 사건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샤오미가 미펀들과의 소통 창구를 위해 자체 개발 커스텀룸 MIUI를 만들자 매일 20만 개가 넘는 포스팅과 1억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전폭적인 성원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팬덤 마케팅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미펀이 아닐까? SM 엔터테인먼트는 엑소의 일본 공연 문제로 인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지역과 가깝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진 미야기현의 공연장이 투어 장소에 포함된 거다. 이 사실을 발견한 엑소의 팬클럽 엑소L의 일부가 멤버들을 보내지 말라고 반발하며 멤버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정을 강행하는 건 아이돌 그룹을 소속사의 전유물로 보는 행위라고 조목조목 따지며 항의했다. 그런가 하면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은 투표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탈락자들의 팬 260명이 제작진을 고소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팬들은 탈락자들로 구성된 가상의 그룹을 만들어 바이나인이라는 팀명의 로고까지 직접 제작했다. 1억 원을 모금한 후 자체 홍보하는 열성도 보였다. 자신들이 키우고 싶은 아이돌이 부당한 이유로 당선이 되지 못하자 아예 직접 데뷔 기회를 만들어준 거다. 이처럼 팬슈머들의 적극성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다.